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함대가 움직였습니다. 포효하는 엔진과 철의 파도 속 단 하나의 배만이 침묵하고 있었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국기 대한민국. 그러나 훈련이 시작된 지 10분 후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격침을 받았습니다. 시스템 오류라며 웃던 장교들은 곧 침묵했죠. 탐지되지 않은 표적, 소리 없는 사냥꾼, 그 이름 대한민국 이종무함. 그리고 저는 그날 바다 밑에서 세계의 질서가 뒤집히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2분. 미 해군 항모전단이 전멸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핵잠수함 3척, 이지스 구축함 5척, 최신 대잠헬기 8대가 배치된 전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적은 단 한 척이었습니다. 그것도 낡은 디젤 잠수함 하나였습니다. 2012년 림팩. 그날 저는 30년 해군 경력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바다 밑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커스 블레이드, 영국 왕립해군 잠수함 전력 분석실 선임 참모였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제 분석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소련 핵잠도 중국 신형함도 모두 제 예측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모든 계산이 빗나갔습니다. 상대는 한국이었습니다. 2012년 7월 하와이 해역이었습니다. 림팩 훈련 72시간째였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까지 22개국 해군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미 항모전단이 목표 해역으로 이동했죠. 핵잠 3척이 삼각 대형으로 전방을 경계했습니다. 소나가 바다를 훑었습니다. 반경 50km 안에 모든 물체를 탐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완벽한 방어망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표적 소실. 미 해군 소나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레이더에서, 음파에서, 모든 센서에서 증발했습니다. 음파가 사라졌다. 바닷속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죠. 디젤 잠수함이 핵잠의 탐지망을 뚫는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작전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 요원들이 주파수를 바꿔가며 바다를 뒤졌습니다. 헬기가 소나 부위를 100개 넘게 투하했죠.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분 뒤였습니다. 어뢰 발사 신호 감지. 항모 좌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모의 어뢰가 항모 선체의 명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침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항모가 단 한 발에 무너졌습니다. 제동님, 핵잠 2번함도 격침 판정입니다. 구축함 3척도 명중당했습니다. 연속으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12분 만에 전단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나에도 레이더에도 위성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 해군 제독이 스크린을 노려봤죠. 참모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30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 작은 국기 하나가 떴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공격자 표시였죠. ROKS 이종무함. 한국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영국 해군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 해군 분석관들이 모였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비는 정상이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분석관이 소음 수치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죠.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레벨이 배경 소음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자연음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측 연락 장교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AIP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 신참국이 독일을 넘어선다고?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망시간 2주일. 소음 수치 100데시벨 이하.
탐지 회피율 98%. 숫자들이 제 신념을 조롱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상대의 귀를 파괴하는 침묵이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한국 해군, 한국 잠수함.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완벽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기로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진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림팩이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잠수함 전력 분석의 필요성.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3개월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할 것들을 말입니다. 커피 냅킨에 그려진 설계도. 하루 3시간 자며 용접한 기술자들. 0.1mm를 위해 수백 번 반복한 광기. 그리고 독일조차 인정한 완벽함을 말입니다. 바다는 새로운 질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1987년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기술 이전 계약서였죠. 두껍고 복잡한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독일이 기술을 주고 한국이 돈을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죠. 설계도면 열람 금지.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독일 기술자 없이는 조립 불가. 한마디로 한국은 돈만 내고 조립 기술만 배우라는 얘기였습니다. 기술 종속 계약이었습니다. 이걸로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핵심 기술도 없이 어떻게 독자 건조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것도 독일 수준을 넘어서는 성능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 연락 장교가 저를 맞이했죠. 젊은 장교였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눈빛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블레이드 참모님, 먼저 옥포 조선소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옥포. 거기서 한국의 첫 잠수함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1994년 이천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차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산과 바다가 이어지는 풍경이었죠. 그리고 거대한 조선소가 나타났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죠.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시관을 봤죠. 벽면에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산업의 첫 7년이었습니다. 사진 속 기술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작업복은 기름때로 범벅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지쳤지만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첫 세대 기술자들입니다.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죠. 기술자 한 명이 커피 냅킨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 몇 개와 숫자들이었습니다. 각도 표시가 보였습니다. 치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용접 각도 메모입니다.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용접 각도를 냅킨에 그린다고?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도면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독일 측이 설계도 열람을 금지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도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현장에서 독일 기술자들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토치를 어떤 각도로 쥐는지, 몇 초간 불을 대는지, 용접봉을 얼마나 기울이는지. 모든 걸 눈으로 외웠죠. 장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쉬는 시간에 구석에 앉아서 냅킨에 노트에 심지어 손바닥에 그렸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했습니다. 수백 장의 스케치가 쌓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첫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사적 복제였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평균 21시간입니다. 잠은 3시간 정도 잤다고 합니다. 3시간이요? 하루에요? 네. 7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말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7년. 하루 3시간 수면. 설계도도 없이. 이건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광기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집념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밤 작업장 사진이었죠. 기술자 수십 명이 폐자재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용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보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퇴근한 후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독일 사람들은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간이 시작됐죠. 그들이 낮에 한 작업을 우리가 밤에 재현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어떤 용접선은 50번 넘게 다시 그었다고 합니다. 벽면에 또 다른 자료들이 있었죠. 용접 불량률 제로, 기밀 시험 100% 통과, 소음 측정 독일 기준 이하. 숫자들이 제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해군의 평가서였죠. 1995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유일한 독립 성공 사례다. 그들은 우리가 준 것 이상을 만들었다. 독일이 인정한 겁니다. 기술을 봉쇄했던 그들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자의 탄생을 선언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전시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잠수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장보고급이라고 했습니다. 저 잠수함도 여기서 만들어졌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매년 한 척씩 건조합니다. 독일 기술이 아닙니다. 순수 한국 기술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설계도로 만듭니다. 저는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밤이 녹아 있을까? 얼마나 많은 커피 냅킨이 희생됐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용접됐을까? 참모님, 점심 식사 후에 기술자 한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 광기의 시작점을 직접 본 사람을 말입니다. 오후 2시, 저는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죠.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어깨는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여럿 보였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첫 세대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쇠를 만진 손이었습니다. 열과 압력을 견딘 손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배울 수 없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설계도 열람 불가. 우린 그저 그들 뒤에서 조립만 도와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죠. 그래서 배워냈습니다. 눈으로, 귀로, 손끝으로 배워냈죠. 그들이 용접할 때 어떤 각도로 토치를 쥐는지, 몇 초간 불을 대는지, 식히는 시간은 얼마인지, 강철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든 걸 외웠습니다. 메모할 수 없었으니까요.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퇴근하면 우린 폐자재를 가져와서 용접 연습을 했습니다. 똑같이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100번 넘게 용접했죠.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지고 아물고 다시 터졌습니다. 장갑을 뚫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다시 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후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린 해야 했으니까요.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남의 기술에 기대서는 안 됐습니다. 그게 자존심이었고 생존이었고 의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기술자를 해체해버렸다. 그들은 독일 기술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분해했습니다. 손의 각도, 토치의 온도, 용접봉의 속도, 냉각시간, 강철의 색 변화. 수천 개의 변수를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재조립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요. 자신들의 손으로요. 저는 30년간 기술 국가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외운 게 아니라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일보다 더 독일적이었습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 0.1mm에 대한 광기,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1994년 이천함이 진수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력 건조 잠수함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설계도 없이 이 수준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요. 어떤 독일 교관은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것보다 낫다고. 저는 조선소를 나섰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림팩에서 본 침묵의 시작점을 말입니다. 그건 커피 냅킨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루 3시간 수면에서 태어났습니다. 7년의 광기가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든 겁니다. 독일이 막으려 했던 것을 한국은 맨손으로 뚫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 집념이 어떻게 생존의 기술로 완성됐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해 해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심장부였죠. 거기서 실제 운용 중인 잠수함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해군이 독일제 장비의 문제를 발견했다는 그 사건의 진실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지 입구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죠. 신원 확인만 3번 받았습니다. 회색 건물로 안내받았고 작전 브리핑룸에서 이정훈 중령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 장보고 2급 함장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빨간 글씨로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죠. 2000년대 초반 한국 해군 잠수함 훈련 중 발생한 공기질 이상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자망 100시간을 넘긴 시점에서 승조원들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기질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기준을 초과했다고 했습니다. 1%가 넘었습니다. 안전 기준인 0.5%의 2배였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농도였죠. 잠수함에서 공기는 생명입니다. 공기질 문제는 곧 생존 문제였습니다. 한국 측은 즉시 독일 제조사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 측의 첫 반응은 부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 측정이 잘못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재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독일 교관까지 함께 탑승시켰다고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시간별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습도, 산소 농도. 과학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를 봤습니다. 자망 72시간째부터 선이 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위험선을 명확히 넘어섰습니다. 독일 교관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원인 분석 보고서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공기정화 필터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이 자국 해군용으로 사용하는 최신 필터와 수출용 필터 사이에 성능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형 방식의 필터가 장착됐고 효율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기.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기였다. 독일은 한국에게 최고 등급의 시스템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잠수함을 판매하면서도 핵심 생존 장비는 차별했습니다. 승조원들이 숨 쉴 공기마저 2등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측의 공식 반응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필터가 교체됐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처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 해군은 모든 시스템을 재검증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제공한 장비를 맹신하지 않기로 한 거죠. 배터리, 소나, 어뢰, 항법장치, 통신장비. 하나하나 분해하고 측정하고 실험했습니다. 추가 파일들을 넘겼습니다. 여러 시스템에서 수출용 사양이 독일 해군 사양보다 낮았다는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를 하나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독일 기술자 없이 독자적으로 말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손글씨 메모가 보였습니다. 계산식, 스케치, 실험 결과들. 빼곡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부두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검은 선체가 보였죠. 장보고급 잠수함이었습니다. 길이 65m에 1800톤급이었습니다. 작아 보였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해치를 통과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 계기판과 파이프가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공간은 비좁았지만 정리는 완벽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함장이 공기정화 시스템을 가리켰습니다. 은색 원통형 기계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죠. 그러나 이 작은 기계가 승조원 40명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한국이 독자 개량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독일 설계보다 효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망 시간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산 필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계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용접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가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해결책이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내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침실, 식당, 작전실. 모든 공간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낭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결했습니다. 승조원들이 매일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기 필터는 매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만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바다 밑 500m에서 공기 하나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킵니다. 그들은 산소를 만든 게 아니다. 신뢰를 만든 것이다. 독일이 완전한 기술을 주지 않았을 때 한국은 스스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남의 손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번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양을 넘어서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잠수함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공기 하나로, 생존 하나로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완벽함이 어디서 오는지, 0.1mm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옥포조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생산 라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잠수함 압력 선체가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강철 원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름 6m, 길이 20m가 넘는 구조물이었죠. 잠수함의 심장, 압력 선체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조선소를 봤습니다. 영국의 베로우, 미국의 그로튼, 프랑스의 셰르부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시설들이었죠.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원통 주위를 돌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토치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죠. 불꽃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각도가 일정했습니다. 속도가 균일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니, 기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용접선을 봤죠. 폭이 3mm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직선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이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단차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 장교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 용접선의 오차 범위는 0.1mm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0.1mm요? 머리카락 굵기가 0.5mm인데 그것보다 5배나 정밀하다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0.1mm를 맞춘다고요? 이건 상식 밖의 정밀도였습니다. 스위스 시계장인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독일 정밀기계 공장도 이만큼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소에서 이게 기본 기준이라고? 한 기술자가 용접을 멈췄습니다. 헬멧을 벗었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측정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레이저 측정기였죠. 방금 용접한 부분에 레이저를 쏘았습니다. 붉은 선이 강철 위를 훑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09mm. 오차 없음. 완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측정했습니다. 같은 지점을 3번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용접, 측정, 확인. 용접, 측정, 확인.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작업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기술자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신입이든 베테랑이든 모두 같은 기준을 지켰습니다. 0.1mm. 그게 이곳의 법칙이었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해머를 들었습니다. 용접 부위를 톡톡 두드렸죠.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청명한 금소금이었습니다. 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5초, 10초, 20초. 그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라인더를 집어들었죠. 방금 용접한 부분을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용접선이 사라졌습니다. 측정 결과는 통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시 하는 겁니까?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아내는 겁니까? 연락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소리가 달랐다고요. 강철 내부 밀도가 균일하지 않다는 뜻이라고요. 숫자론 괜찮아도 실전에선 위험할 수 있다고요. 소리로 판단한다고? 귀로 강철 밀도를 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감각이었습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본능이었습니다. 작업장 반대편에서 또 다른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판이 프레스 기계 아래 놓였습니다. 기계가 작동했죠. 유압 실린더가 내려왔습니다. 수백 톤의 압력이 강철을 눌렀습니다. 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강철이 휘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곡선을 그리며 휘어졌습니다. 1분, 2분, 3분. 기계가 멈췄습니다. 강철이 완벽한 곡선을 이뤘습니다. 잠수함 선체의 일부가 될 조각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줄자를 댔습니다. 각도기를 가져왔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6명이 동시에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곡률 반경, 두께 변화, 표면 평활도.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곡률 오차 0.02mm, 두께 편차 0.03mm, 설계값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놀라운 정밀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자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측정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다른 각도로 다른 장비로 확인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를 믿지 않는다고요. 한 번의 측정을 믿지 않는다고요. 3번, 5번, 10번을 확인한다고요. 그게 이곳의 문화라고요. 작업장 한쪽에 완성된 압력 선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높이 15m의 거대한 원통이었죠. 표면이 빛났습니다. 용접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장의 강철판을 이어 붙인 건데 마치 하나의 덩어리 같았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내부로 들어갔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30분 뒤 그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그러나 표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업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합격이라고요. 내부 용접 상태가 완벽하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내부까지 확인합니까? 외부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연락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하다고요. 수압은 안에서 바깥으로 작용한다고요. 내부가 약하면 전체가 무너진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선소는 외부만 확인합니다. 내부는 샘플 검사로 끝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비용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전수 검사를 합니다. 모든 용접선을, 모든 볼트를, 모든 이음새를 확인합니다. 저는 작업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귀를 때렸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완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작업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쌓인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지쳤지만 멈추지 않을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잠수함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바다 밑 500m에서 40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생명체였습니다. 그래서 0.1mm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완벽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나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밑 어딘가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0.1mm의 용접선을 믿으며 수천 번의 측정을 믿으며 기술자들의 손을 믿으며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림팩에서 본 침묵이 이해됐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용접, 수만 번의 측정, 수십만 번의 확인이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념을 용접했습니다. 생명을 조립했습니다. 완벽을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아직 모르고 있다고요. 한국 잠수함의 진짜 힘을 말입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힘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완성된 잠수함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창정비의 비밀을 알아야 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정비창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잠수함의 창정비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창정비. 잠수함을 두 동강 내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이죠. 세계에서 5개국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비창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잠수함 한 척이 누워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반쪽이었습니다.
정말로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3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절단한 것 같았습니다. 검은 선체가 드러나 있었죠. 내부 구조가 보였습니다. 파이프, 케이블, 격벽. 잠수함의 내장이었습니다. 연락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8년마다 한 번씩 창정비를 한다고요. 선체를 절단하고 내부를 전면 해체한다고요. 배터리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리셋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용접해서 조립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수함을 자른다고? 완벽하게 용접된 선체를 다시 자른다고? 그리고 다시 붙인다고요? 이건 광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이해했습니다. 이게 한국 방식이라는 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는 걸요. 기술자들이 절단면 주위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라인더로 강철을 다듬고 있었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절단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워졌습니다. 완벽한 평면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절단면을 봤죠. 단면이 깨끗했습니다. 톱으로 자른 나무처럼 정확했습니다. 각도가 정확히 90도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측정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레이저 평면도 측정기였죠. 절단면 전체를 스캔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평면도 오차 0.05mm. 거의 완벽한 평면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두께 50mm 강철을 자르는데 오차가 0.05mm라고요? 이건 수술용 메스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내부 장비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크레인에 매달려 나왔죠. 거대한 검은 상자였습니다. 무게가 20톤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기술자 10명이 달라붙어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배터리 자리가 비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보였죠. 30년간 그 자리를 지킨 장비였습니다. 이제 새 것으로 교체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수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중앙 구획으로 갔죠. 모든 게 해체돼 있었습니다. 계기판이 떼어져 나갔습니다. 파이프가 분리됐습니다. 케이블이 풀렸습니다. 뼈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30년 된 잠수함인데 내부가 깨끗했습니다. 녹이 없었습니다. 부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완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94년에 진수됐다고요. 31년째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현역이라고요. 창정비만 잘하면 50년도 쓸 수 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30년이 넘은 배가 이렇게 깨끗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점검하고 매주 청소하고 매달 정비한다고요. 작은 녹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게 한국 해군의 방식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새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있는 장비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나라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더 철저했습니다. 더 집요했습니다. 다른 구획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뢰실이었죠. 발사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발사관 내부를 닦고 있었습니다. 브러쉬로 문질렀습니다. 천으로 닦았습니다. 한치의 먼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발사관 하나를 점검하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6개 발사관이면 12일입니다. 그리고 재조립하는데 또 이틀씩입니다. 한 달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간단히 씻고 다시 조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사관은 생명줄이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뢰가 안 나간다고요. 적을 못 막는다고요. 그래서 완벽해야 한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달을 투자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크레인이 새 배터리를 들어올리고 있었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잠수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맞췄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기술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 하나 넣었을 뿐인데 왜 저렇게 기뻐합니까? 연락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배터리는 잠수함의 심장이라고요. 20톤짜리 심장을 정확히 이식한 겁니다. 오차 없이요. 그래서 기쁜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잠수함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체였습니다. 그래서 창정비는 수리가 아니라 재탄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접 현장을 봤습니다. 두 동강난 선체를 다시 붙이는 작업이었죠. 앞부분과 뒷부분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크레인 4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밀리미터씩 조정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두 부분이 맞닿았습니다. 절단면이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클램프로 고정했습니다. 16개 지점에서 동시에 조였습니다.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시켰습니다. 한 곳이라도 강하면 변형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용접이 시작됐습니다. 24명의 용접공이 동시에 작업했습니다. 원주를 24등분해서 맡았죠. 모두 같은 속도로 용접했습니다. 같은 각도로, 같은 온도로, 같은 압력으로 토치를 움직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원을 그렸습니다. 마치 불의 목걸이 같았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수천 시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용접이 끝났습니다. 원주 전체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부분이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용접 내부에 기포가 있는지, 균열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틀 동안 검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내부 결함 제로. 완벽한 용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드는 겁니다. 30년 된 강철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다시 20년을 버팁니다. 창정비창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창정비를 맡긴 이유를 알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부활이니까요. 한국의 손을 거치면 낡은 잠수함도 다시 숨을 쉽니다. 그게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나토 본부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실체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림팩에서 본 그 침묵. 그게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림팩 당시 소나 데이터를 달라고 했죠. 일주일 뒤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기밀 자료였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소음 스펙트럼 분석 자료였습니다. 세로축은 데시벨, 가로축은 주파수였습니다. 여러 색깔의 선이 그래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미국 핵잠수함이었습니다. 버지니아급이죠. 소음 레벨이 110데시벨 정도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숙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측정됐습니다. 파란 선이 영국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에스튜트급이죠. 105데시벨 정도였습니다. 미국보다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역시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초록 선이 있었습니다. 한국 디젤 잠수함 이종모함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95데시벨.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핵잠보다 15데시벨이나 낮았습니다. 데시벨은 로그 척도입니다. 10데시벨 차이는 소음이 10배 다르다는 뜻입니다. 15데시벨이면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국 잠수함이 핵잠보다 30배 이상 조용하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주파수 대역별 분석 데이터였죠. 핵잠은 저주파 대역에서 신호가 강했습니다. 냉각수 펌프 소음이었습니다.
원자로를 식히려면 펌프를 돌려야 합니다. 그 진동이 소음을 만듭니다. 그러나 한국 잠수함은 달랐습니다. 저주파 대역이 거의 평평했습니다. 배경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바다의 자연음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펌프가 없으니까요. 디젤 엔진도 꺼져 있으니까요. AIP 시스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AIP 시스템 자료를 찾았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 산소 없이 작동하는 엔진이었죠. 독일이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 개량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형 AIP는 연료전지 방식이었습니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었죠.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했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형은 스털링 엔진 방식이었습니다. 열기관이었죠. 피스톤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정밀해도 진동이 생겼습니다.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형보다 10데시벨 높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독일 방식을 버렸는지 말입니다. 더 조용한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더 어려웠지만 더 완벽한 방식을 택한 겁니다.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탐지 확률 계산서였습니다. 소나 성능에 따른 탐지 거리를 계산한 문서였죠. 미 해군 최신 소나 탐지 거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핵잠 탐지 거리 30km, 영국 핵잠 탐지 거리 25km, 한국 디젤잠 탐지 거리 8k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8km라고요? 그것도 최신 소나로요? 8km면 어뢰 사정거리 아닙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겁니다. 적 잠수함이 먼저 쏠 수 있습니다. 그게 림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습니다. 나토에서 돌린 가상 전투 시나리오였죠. 한국 잠수함 대 미국 핵잠. 100번 싸웠습니다. 한국이 68번 이겼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조건을 바꿨습니다. 미국 핵잠 2척 대 한국 디젤잠 1척. 한국이 32번 이겼습니다.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3척으로 늘렸습니다. 그제야 균형이 맞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 디젤 잠수함 1척은 미국 핵잠 2척과 맞먹는다. 충격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다른 분석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해군 출신이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정말 그렇게 조용하냐고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독립 검증 결과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측정한 데이터였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95데시벨. 한국 잠수함은 유령이었습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0.1mm의 용접, 수천 번의 측정, 30년의 집념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보고 왔습니다. 커피 냅킨에 그려진 설계도를 봤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며 용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배신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요.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요. 나토 군사위원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죠. 한국 잠수함 전력 분석 제목이었습니다. 30장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림팩 결과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독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믿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소음 비교 그래프였죠. 한국 잠수함이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데이터가 확실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 기관에서 독립 검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창정비 기술이었죠. 30년 된 잠수함을 다시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결론이었죠.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5대 잠수함 강국이다. 기술력은 독일 수준이다. 정숙성은 세계 최고다. 창정비 능력은 독보적이다. 회의실이 침묵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한다고요. 한국의 집념을, 한국의 완벽주의를, 한국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유령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바다의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곧 알게 될 거라고요. 침묵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한국은 조용히 제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말입니다. 나토 브리핑 이후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저는 평생 이것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무제한 항속거리, 강력한 출력, 빠른 속도. 핵잠은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디젤 잠수함이 그걸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핵추진과 디젤 추진의 비교 분석이었죠. 30년간 제가 믿어온 신념을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핵잠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원자로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연료를 보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몇 달이고 자망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수중 30노트 이상입니다. 압도적인 성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었습니다. 원자로를 식혀야 합니다. 냉각수 펌프가 돌아갑니다. 아무리 정밀해도 진동이 생깁니다. 소음이 발생합니다. 100데시벨 이상입니다.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달랐습니다. 엔진을 끌 수 있습니다. 배터리로만 움직입니다.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며칠이면 닳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게 약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AIP 시스템으로 말입니다. 공기 없이도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2주일 이상 자망합니다.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약점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장보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최신 잠수함이었죠. 3,000톤급이었습니다. 크기는 핵잠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자망 깊이 400m. 핵잠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최고 속도 수중 20노트. 핵잠보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정숙 자망 시엔 문제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투는 느린 속도로 합니다. 무장은 어땠습니까? 어뢰 18발, 대한미사일 6발. 충분한 화력이었습니다. 소나는 독일제 최신형이었습니다. 탐지거리 30km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소음 레벨 90데시벨 이하. 핵잠보다 20데시벨 낮았습니다. 100배 이상 조용했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 한 척 3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장보고 3급 한 척 5억 달러였습니다. 6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억 달러로 장보고급을 6척 살 수 있습니다. 핵잠 한 척 대신 디젤잠 6척.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저는 계산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척의 장보고급이 한 척의 버지니아급을 압도했습니다. 탐지 확률이 6배였습니다. 공격 기회가 6배였습니다. 생존 확률도 높았습니다. 분산돼 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핵잠은 개별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전략적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6척이 동시에 작전하면 바다 전체를 장악합니다. 한 척은 아무리 강해도 한 곳밖에 못 갑니다.
미 해군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죠. 핵잠을 계속 만들까, 디젤잠도 병행할까.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핵 추진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침묵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다. 동료가 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반박했습니다. 핵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요. 대양 작전엔 핵잠이 필수라고요. 디젤잠은 연안에서만 유효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장보고 3급은 항속 거리만 해리입니다.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인도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연안용이 아닙니다. 대양용입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속도가 느리지 않냐고요. 핵잠은 30노트인데 디젤잠은 20노트라고요. 전장 기동성이 떨어진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수함 전투는 속도 싸움이 아니라고요. 침묵 싸움이라고요. 먼저 발견하는 쪽이 이깁니다. 먼저 쏘는 쪽이 살아남습니다. 속도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제 편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핵의 힘을 이긴다는 걸요. 저는 한국 해군에 연락했습니다. 장보고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한 달 뒤 초청장이 왔습니다. 진해 기지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진해 부두에 장보고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크기가 이전 모델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함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이었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부를 보여주겠다고요. 해치를 통과했습니다. 통로가 넓어졌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쾌적했죠. 계기판이 디지털화됐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작전실로 갔습니다. 소나 화면이 보였죠.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놀라웠습니다. 작은 물고기까지 보였습니다.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소나는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요. 독일 기술을 넘어섰다고요. 탐지거리가 40km라고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핵잠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함장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겼다고요. 훈련에서 말입니다. 작년 한미연합훈련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미 해군 핵잠과 모의 전투를 했다고요. 한국이 5번 중 4번 이겼다고요. 미 해군이 놀랐다고요. 어떻게 탐지했냐고 물었다고요.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인내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고요. 바다 밑에서 며칠이고 기다린다고요. 적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인다고요. 그게 한국 방식이라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핵잠은 빠릅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계속 순찰합니다. 그게 약점이었습니다.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디젤잠은 느립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게 강점이었습니다. 잠수함을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핵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침묵의 제국이 깨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제국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5년 저는 다시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림팩이 열리는 해였죠. 13년 만이었습니다. 2012년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침묵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걸 다시 목격할 차례였습니다. 참가국이 늘었습니다. 2012년엔 22개국이었죠. 이번엔 30개국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을 보러 왔습니다.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유령 잠수함이 있다는 소문을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항모전단 방어 훈련이었죠. 미 해군 항모 USS 로널드 레이건이 중심이었습니다. 핵잠 4척이 호위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6척이 대잠망을 펼쳤습니다.
13년 전보다 더 강력한 방어망이었습니다. 한국은 3척을 보냈습니다. 장보고 2급 2척, 장보고 3급 1척이었죠. 3,000톤급 최신함도 포함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훈련 시작 3시간째였습니다. 미 해군 소나가 바다를 훑었습니다. 능동 소나를 썼습니다. 음파를 쏘아댔습니다. 모든 물체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잠수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척 모두 사라졌습니다. 9시간째였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어뢰 발사 신호 감지. 항모 좌연에서였습니다. 화면에 빨간 선이 나타났습니다. 모의 어뢰가 항모에 명중했습니다. 화면에 큰 X 표시가 떴습니다. 격침이었습니다. 2분 뒤 또 경보가 울렸습니다. 핵잠 1번함 격침. 3분 뒤 3번째 경보였습니다. 핵잠 3번함 격침. 15분 만에 항모 1척, 핵잠 2척이 무너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단이 무력화됐습니다. 미 해군 제독이 일어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훈련 종료. 한국의 완벽한 승리다. 작전실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각국 장교들이 한국 대표단을 향해 박수쳤습니다. 13년 전엔 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엔 경애였습니다. 3일 뒤 나토 군사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30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의장이 계속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초청합니다. 나토 특별연설을 요청합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닌 기술자가 나토 군사위원회에서 연설하는 첫 사례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한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이었습니다. 60대 남자들이었죠. 손에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강철을 만진 손들이었습니다. 맨 앞 남자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옥포 조선소에서 30년간 용접을 했습니다. 한국의 첫 잠수함 2000함부터 지금의 장보고 3급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쳤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0개국 장성들이 한 용접공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린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커피 냅킨에 그렸습니다. 밤새 외웠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며 연습했습니다. 7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습니다. 0.1mm. 그게 우리 기준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그 안에 우리 해군 40명이 탑니다. 그들의 목숨이 제 용접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합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미국 제독이 눈을 감았습니다. 영국 장성이 메모를 했습니다. 독일이 우릴 배신했습니다. 공기정화 시스템에 구형 제품을 넣었죠. 그러나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보다 더 나은 걸 만들었습니다. 김철수가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배터리 기술자입니다. 30년 된 잠수함을 다시 살립니다. 창정비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해냅니다. 새 배를 사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의 잠수함을 고쳐달라고요. 우린 해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새 배를 산 것 같다고요. 그게 우리 자부심입니다. 3번째 기술자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70대쯤 됐을까요? 저는 1987년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38년째입니다. 제 인생 전부를 잠수함에 바쳤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린 우리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우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3초간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30개국 장성들이 3명의 기술자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해야 한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단상에 섰죠.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한국 해군기가 개항됐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단상 중앙으로 갔습니다. 한국 제독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저는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경례했습니다. 영국 해군식 경례였습니다. 똑바로 정확하게 존경을 담아서 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독이 답례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군인의 손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것이었죠. 제목은 감사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옥포 조선소가 나왔습니다. 작업장이었죠.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기술자들이 보였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수십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용접봉을 든 채로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다른 기술자들도 카메라를 봤습니다. 하나둘씩 미소 지었습니다. 용접봉을, 해머를, 측정기를 든 채로요. 그들의 손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30년 강철을 만진 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우린 바다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복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8년 군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침묵의 제국, 대한민국. 저는 30년간 바다를 연구했습니다.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힘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그날 내 모든 지식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의 법칙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과 신념으로 증명했다. 0.1mm의 용접, 수천 번의 측정, 38년의 집념이 세계 최강의 무기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말한다. 바다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고. 침묵이 핵을 이겼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 바다 밑 어딘가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를 지키면서요. 저는 이제 압니다. 힘은 조용한 자의 것이라는 걸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